이 시간에는 장애인 가족 상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의 김민희입니다. 장애인 가족 상담이란 가족 중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장애인 가족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그 장애를 얼마 동안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 혹은 어떤 종류의 장애이냐, 혹은 장애의 심각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경미한지에 따라서 가족들이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구분을 보시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사고라든가 질병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의 그 경험이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반면 후천적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진 않겠지만 가족 구성원의 장애에 가족들이 적응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중증의 장애로 생활의 대부분을 도움을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중증의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장애인의 수는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체적인 질병이라든가 혹은 잘 아시다시피 치매라든가 이런 질병들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장애 등급을 받게 되고 이런 도움이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국가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식적인 보살핌을 받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제도가 아닌 비공식적인 보살핌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가족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약 82%에 해당하는 이런 장애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이런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이고요. 그 다음이 부모, 그 다음이 자녀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역시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가족들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동이, 즉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지 않는 부모가 이 아동을 보살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지 않는 비장애의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장애 파트너, 장애를 가진 한쪽과 장애를 가지지 않는 다른 파트너인데요. 보통의 결혼 관계에서는 이게 배우자 관계, 부부 관계이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이런 파트너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넓게 장애 파트너와 비장애 파트너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를 가진 형제와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 형제로 이루어진 장애인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상담이나 이런 영역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쪽이 장애 아동과 비장애 부모로 이루어진 장애인 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라든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과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애 부모와 비장애 자녀입니다. 이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령화가 되면서 오래 살게 되고 장애를 가지는 비율들이 많아지면서 성인 자녀들이 노인이 된, 그래서 장애를 가지게 된 부모를 부양 혹은 간병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장애인 가족의 구성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장애인 복지관, 특수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애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상담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이미 가족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전문가들은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하고 계시고요. 마음대로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애 요인은 첫 번째가 이들 전문가들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업무 과중입니다. 다른 일들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장애인 가족을 굉장히 도와주고 싶고 상담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뿐만 아니라 장애 구성원을 둔 장애인 가족들도 가족 상담에 대한 요구, 즉 욕구가 매우 높은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 가족 구성원 중에 존재하게 되면 이건 한 사람의 문제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덧붙여서 가족 상담 서비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가족 상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외에도 장애 자녀 부모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부모 교육과 같은 훈련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애인 가족 상담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가족들이 매번 새로운 위기 혹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모들이 처음에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장애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으로서 등록을 하고 이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어떻게 이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서 교육을 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에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조금 더 커감에 따라서 장애를 가지지 않는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라든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서 경험하는 사춘기를 어떻게 부모가 다루어 줘야 할 것인지의 문제, 그 다음에 향후 진로라든가 성인기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성인기를 살아갈 수 있을지 성인기 대책이라든가 진로에 관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가 사망한 다음에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들, 후견인을 등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가족들이 직면하게 되는 위기나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런 장애인 가족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잠깐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장애를 가진 구성원의 정서적인 변화, 인지적인 변화, 행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적응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 구성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장애 구성원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부담인데 이거는 치료를 하는데 드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간병하거나 보살피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가 직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들도 있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러한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둔 가족들이 이 장애인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떤 국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 부족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러한 것들의 결과로 나중에 총체적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 건강성에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것들이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라고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는 한스 셀레라는 생리학자가 이야기한 이 모델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한스 셀레라는 생리학자는 스트레스를 이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경고 단계와 저항 단계와 소진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경고 단계라는 것은 처음에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위협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초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항 단계라는 것은 이것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단계가 되면 계속해서 대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몸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작동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사람들은 소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자원이 고갈되고 이런 무력감이나 피로라든가 식욕감, 흥미 상실과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적응하게 되는 질병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장애인 구성원을 둔 가족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런 소진의 상태로 들어가서 적응의 질병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가족들, 즉 장애인을 간병하는 간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숨겨진 환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든 페이션트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치매 노인을 간병하는 간병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와 같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환자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랫동안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 가족들은 이와 같은 소진의 단계로 이르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가족 상담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장애인 구성원을 둔 가족들의 스트레스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최근에는 새로운 시각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좀 색다른 어떤 형태입니다. 또 다른 경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부적응을 경험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진이 되고 가족 기능이 약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에 따라서는 장애 발생이라는 이러한 위기적인 사건을 가족이 똘똘 뭉쳐서 적절히 수용하고 여기에 잘 적응해서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이러한 경험들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장애 구성원으로 인해서 가족 결속력이 더 강화되었다. 그리고 부부가 훨씬 더 잘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부부 상호 이해의 증진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측면들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외상 후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PTSD라고 요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외상 사건 이후에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상 후에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측면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 발생했다라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즉 외상에 버금가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소진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상의 경험에서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장애인 가족들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강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반에는 장애에 대해서 개인적, 의료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개인적, 의료적 장애 모델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 개인적이라는 것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개인이 굉장히 운이 없어서 그냥 비극 이론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극적인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의료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애의 원인이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기능 손상일 수도 있는데 원인을 심리 생물학적 손상에서 찾는다든지, 즉 유전자의 문제에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취약성에서 찾는다든지, 정신장애라든가 지적장애와 같은 경우는 이 가족들의 병리성, 건강하지 못한 가족의 역동 이런 데서 원인을 찾으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적 의료적 장애 모델 관점에서는 재활 서비스의 목표가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장애인의 기능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이 모델에서 장애인의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장애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물려줘서 장애를 줬거나 아니면 가족 내에서의 어떤 병리성이나 역기능으로 인해서 무슨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거나 어쨌거나 가족은 장애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이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장애인 가족은 비정상적인 가족이에요. 뭔가 유전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가족 역동에서 비정상적이거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족이다라고 낙인 찍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 장애인, 개별 장애인이 장애에 잘 적응하고 가급적이면 기능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모델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전문가의 전문성이라는 것에 우선적인 중요성을 두죠. 하지만 이 모델은 잠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가족을 이런 장애를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로서 바라보게 되면 가족을 비난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가족 스스로도 자기를 비난하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가 유전자가 나빠서 혹은 내가 아이를 임신한 중에 어떻게 해서 자기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은 아까 전문가의 위치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다 보니까 아주 전문가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가족들을 바라보는 전문가가 불편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이런 가족들이 전문가를 피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가족이 더 역기능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가족을 장애 발생의 원인 제공자로 보게 됨으로써 정작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재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가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문제 제공자는 가족인데 이 관점에서 재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장애인 대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는 아까 개인적 비극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역경을 다 극복하고 굉장히 잘 기능하는 사람들, 헬렌 켈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약간 장애인 같지 않은 영웅주의적인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장애인들을 비정상적인 가정의 구성원으로 보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의료적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에 대해서 장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가장 큽니다. 장애를 생물학적 결함이라든가 결함이라는 것과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된 모델이 바로 사회적 모델입니다. 이 장애에 대한 혹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모델이라는 것은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장애인이 직면하는 소외와 배제의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죠. 좀 전에 개인적 의료적 관점에서는 결함을 가진 것은 곧 장애다. 결함과 장애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적인 모델에서는 결함과 장애를 구분합니다. 개인이 어떤 신체적인 심리적인 손상 혹은 결함을 가질 수 있지만 장애인을 만드는 것은 환경적 조건, 사회문화적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장애인이 장애를 결함을 가진 사람이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어떤 사회의 제약 조건들 그리고 그러한 제약 조건들로 인해서 이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불이익과 사회적 배제 이게 장애이다. 그래서 결함을 가진 것은 장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문화적인 장벽을 없애고 장애, 결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재생산하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델 역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모델에 대한 비판은 이런 사회 제도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환경적인 조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특성
독특성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게 되고요. 실제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초반의 개인적 의료적 모델이라든가 사회적 모델과는 달리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론적인 관점 혹은 더 크게는 패러다임에 있어서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장애인 가족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기반한 가족 부적응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혹은 병리적인 관점, 아까 개인적 의료적 관점처럼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전통적으로 장애인과 장애 가족에게 접근하는 이런 접근법들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강점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긍정적인 스트렝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강점 관점 혹은 역량 강화 관점, 그 다음들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이라든가 적응 유연성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들은 좀 다르지만 가족 중심 접근 혹은 가족 중심 개입, 가족 중심 상담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장애인 가족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가족 중심 접근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때 이 접근에서는 가족과 전문가가 협력,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선택권, 자율성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가족의 욕구를 우선하게 되고 가족 개개에 대해서, 즉 가족마다 독특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가족 중심 접근인데요. 여기 안에도 이제 이론가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이름을 가진 여러 가지 접근들,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체계 이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내담자 체계로서 가족을 이해하는 거다. 즉 무슨 말이냐? 장애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런 상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체 가족, 상담의 내담자가 되는 것은 장애인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가족 전체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장애인 가족은 장애 구성원에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장애인 가족은 장애에 반응하는 그러한 내담자 체계다라는 뜻이고요.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을 내담자 체계로 보고 가족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 이론, 가족 체계 이론의 가정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가족 체계와 상호작용을 해서 그 가족의 기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족 특성, 가족 체계, 가족 하위 체계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의 특성에는 가족 전체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요. 개별 구성, 가족 구성원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가족이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특성은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사회경제적인 지위, 지리적 위치 이런 것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굉장히 보수적인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열려있고 굉장히 자율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가족인 경우에는 장애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달라질 거고요. 그 이후에 가족들이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혹은 그 가족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경제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장애의 발생과도, 그리고 장애의 종류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장애인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런 공적인 서비스라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심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역,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전문가의 개입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전문가들은, 상담가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어떤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클 수도 있고요. 어떤 가족은 아닐 수도 있죠. 이런 가족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가족의 관심사를 강조하면서 가족과 전문가 간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족의 특성은 개별 가족 구성원의 특성입니다. 이건 장애 특수성,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들의 대처 방식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독특한 상황으로는 장애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곤란, 주거 상실,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학대나 방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느냐, 만성질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한다라는 거고, 가족의 하위 체계는 뭐 부부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 확대 가족 하위 체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위 체계라는 것은 이제 각각 부부,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부모 하위 체계에서는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 확대 가족 하위 체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핵가족 문화이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조부모, 이 확대 가족이잖아요. 조부모에 따라서 이 가족이 장애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관점, 장애에 부여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요. 접촉 빈도 같은 것들도, 조부모와의 접촉 빈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조부모의 존재는 보살핌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보살핌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력자도 되지만 동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하위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하위 체계들의 상호작용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의 적응력을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결속력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 정서적으로 얼마나 끈끈하게 연대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어떤 가족들은 과도하게 밀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과도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결속력이 적절할 때, 즉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효과가 훨씬 더 성공적이죠. 따라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족의 결속력이라든가 가족의 적응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의 적응력이라는 것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 적응력이라는 것은 뭔가 상황이 변하고 가족 내 장애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가족들은 적응을 잘 못해요. 변화에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과거의 어떤 방식,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의 상황에 맞추어 나가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어떤 가족들은 너무 심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둘 다 가족의 적응력이 그다지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족의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가 결정권이 있으며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가족의 적응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족의 기능은요, 가족 구성원이 수행하는 어떤 과제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가족들이 이와 같은 과제들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족이 잘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애정을 주고받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적인 어떤 느낌들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일상적으로 서로 지원을 잘하고 사회적인 활동도 잘하고 여가도 즐기고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때 이 장애인 가족이 잘 기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세 번째 어떤 영적 정신,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신념이라고 했지만 사실 영성이라는 것과 종교성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장애인, 특히 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장애 자녀의 존재는 부모의 영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작동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집에 어떤 장애를 가진 자녀가 발생하게 되면 부모들이 훨씬 더 종교에 귀의하게 되고 어떤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느냐인데요.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전문가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그와 같이 가족 활동, 즉 가족이 함께 시간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걸 잘 조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만약 본인이 이와 같은 역량이 부족하다면 장애인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마땅하겠죠. 두 번째는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가족의 목표, 과업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오기 전에 일주일에 10시간씩 가족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식의 과도한 숙제죠. 과업은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지원이 충분한지, 데이케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융통성 있고 그 가족에게 맞는, 앞서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의 문화, 그 가족이 처해 있는 어떤 가족 특성을 고려한 독특한 욕구,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서비스를 잘 계획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최근에 아까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바로 관점이 강점 및 역량 강화 관점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로서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고요. 제목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가족의 강점, 즉 strength,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을 강조하고요. empowerment, 이 사람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가족들이 장애인의 존재로 인해서 항상 부정적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족은 장애가 어떤 발생을 하더라도 탄력성이라든가 적응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탄력성, 적응 유연성을 포함해서 가족이 가진 자원, 그다음에 강점, 이러한 것들을 상담에 활용하는 것을 강점 및 역량 강화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개인적 의료적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초반에 장애인과 장애 가족을 바라보던 병리적 관점과 지금 말씀드린 강점 및 역량 강화 관점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한 표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강점 관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는 독특한 어떤 특성, 기질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 자원, 강점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거의 상처나 장애라는 것은 꼭 어떤 나쁜 것이 아니라 개인을 강하게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개입 방법은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등등 아주 포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발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 있고요. 변화를 위해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능력, 적응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삶 속에서 사람의 가치와 함께의 가치를 확고하게 하는 함께, 협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점 및 역량 강화 관점의 특징을 보시면 문제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성장 지향,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문가와 내담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 즉 장애인 가족과 도움을 주는 자, 상담가 혹은 전문가의 관계에서 공동 책임을 전제로 하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 문화를 존중하죠. 내담자 문화에 맞고 내담자의 방식에 맞게 문제와 욕구를 평가해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지지망, 그게 확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요, 지역 사회의 어떤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과 전문가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이라고 했는데, 이 파트너십의 특성은 전문가와 장애인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고 둘 다가 기여를 해야 되죠. 전문가만 개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노력하고 기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도 합의에 의해서 합의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 노력을 해야 되고 공동 책임을 져야 되고, 앞서 그 이전에 상호 서로 헌신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정직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전문가와 가족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가족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역할 수행의 권한을 가족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트너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량 강화 접근의 전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건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밑줄을 이렇게 쳐놨거든요. 성장과 변화의 잠재력, 자원과 능력, 강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 내담자의 자기결정권, 통제력과 능력의 강조, 그다음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은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강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힘과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의 어떤 관계 특성, 관계 유형, 대인관계 기술, 심리자의 사회적 특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족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가족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네트워크가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가족의 특별한 성격적인 특성이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강점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과정을 보시면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조하는 시각은 상담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필요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조절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부터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초로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종류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역량 강화인데 이것은 가족이 스스로 강점을 활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사회적 역량 강화라는 것은 사회의 제반 문제, 아까 사회적 모델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어떤 사회문화적인 조건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발언권을 갖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사회적 역량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가는 장애인 가족들이 이런 개인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족 상담 실천 모델의 예인데, 이것은 제가 선생님들에게 참고로 이제 드리기 위해서 자료에 올려놓긴 했는데요. 예를 들면 IFSP라고 하는 개별 가족 지원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가족 중심으로 이 강점 및 역량 강화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의 단계별 전략을 초기 면접, 그다음에 가족 사정과 개입 전략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평가,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초기 면접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장애인 가족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라포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정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을 사정하는 단계에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만약 장애인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다 얻지 못하고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할 때는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입 전략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을 하셔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시간상 이거는 선생님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FSP를 활용한 가족 중심 지원에서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에서는요, 상담가가 가족에게 개입을 할 때 우리가 가족 전체를 내담자 체계로 보는 것은 맞지만, 가족의 욕구와 가족이 선호에 의해서 가족이 얼마만큼 그것을 좋아하고 희망하느냐의 어떤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담자의 개입 정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을 개입시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나중에 뭐 점점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가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가족 치료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가족 전체에 대한 우리가 상담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문가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의 욕구나 선호 단계에 따라서 상담자의 개입 정도를 달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가족 상담에서의 상담 기술, 이건 꼭 뭐 장애인 가족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구조적인 기술과 관계적인 기술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상담자로서 그 장애인 가족의 문제라든가 장애인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그다음에 상담 장면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저항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관계적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라포 형성, 즉 신뢰관계 유지, 공감적 이해 표현 능력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 상담을 계획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면 이와 같은 구조적인 상담의 기술이라든가 관계적인 상담 기술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겠죠. 장애인 가족 상담 사례를 제가 하나 붙여오기는 했는데요. 이것은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으로 그냥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는 남편이었고요. 아이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고, 그래서 아내가 심한 우울증을 보이는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남편이 내담자로 의뢰를 한 상태이고, 아동들을 개입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 상담이지만 부부 상담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초기 면접, 사정을 통해서 상담 전략 및 계획 수립을 하고요. 여기 보면 자조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그 셀프 헬핑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똑같은 부모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임을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사에 대해서 자조 모임을 찾아서 이제 정보도 제공받고 서로 위안을 주고받는 이제 이러한 것들도 치료의 계획으로, 상담의 계획으로 수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뭐 이런 비공식적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전문가가 찾아서 파악함으로써 안전망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종결까지 간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사례를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가족을 상담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요. 무엇보다도 뭐 상담가는 늘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 가족은 특히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과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야 되고요. 공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장애인 가족들은 다른 어떠한 내담자들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처해야 하나라는 억울함, 그다음에 죄책감, 분노 이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가족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제가 여러 번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문화적인 것들도 다를 수 있고 가족의 다양한 특성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 그다음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도 가족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강점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자신의 어떤 생각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에 기반한 선입견을 갖고 적용을 하기보다는 매번 장애인 가족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 가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가족과 상호작용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쓰진 않았지만 장애인 가족들이 상담 장면에 올 때 모든 문제가 장애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귀인하는 오류를 범하지도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들도 우리의 보통 가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는 그 장애 구성원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일 거야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으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장애인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데, 가족 상담에서 그 대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 구성원이 있는 가족 전체입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원이 상담에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냐를 갖고 조금 의견이 달라요. 심각하게 인지적인 장애라든가 어떤 정서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족 상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배제될 만한 어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가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판단하기 나름일 텐데, 이런 부분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 장면에서 이런 가족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전문가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상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은 상담가들 중에 장애 가족을 둔 어떤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가족을 상담하는 것이죠. 간혹 이 장애인 가족을 둔 가족 상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세요. 당신은 이런 장애인 가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험을 모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죠.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어요. 장애인 가족도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이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서 이런 상담을 해주는 걸 우리가 동료, 피어 상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훨씬 더 장애인 가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최적화된 상담자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요즘 이런 동료 상담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아서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이 장애인에 대한 가족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